안녕하세요. 무지개공감 박세인입니다.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갔네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또 뭐 코로나 하위 변종들이 BA5에서 뭐 또 다른 종류로 많이 늘어가지고 11월, 12월 달이 또 코로나 위험하다는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환절기 때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이런 환절기 때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에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조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버릇을 좀 버릇이라기보다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글 좀 하시고 하면 또 건강한 또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책을 선정했냐면 헤리코박터를 위한 변명이란 책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 책에도 헤리코박터는 위암과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이는 서민 박사인데 책 표지에 아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사면허 46663이자 딴지일보 기자 서민 박사가 밝히는 현대의학의 실체 해가지고 이거 사실 생물학 책에 가까운데 이게 또 근데 또 현대의학의 실태를 밝혀놨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암이 걸린다, 또 위장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도 위암하고 관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 중에서 이제 의사를 획득하시죠. 네, 방송 대본 킬리만자로의 회충을 쓰는 등 기생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다가 졸업 후 본격적으로 기생충학회에 투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결국 생물학 박사죠. 근데 뭐 의사 면허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위암이 걸리는 이유가 헤리코박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리코박터를 위한 변명이라는 이제 책 제목으로 나왔고요. 이제 뭐 책을 펴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적게 하고, 환자가 알면 좋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뭐 음지의 질환들, 뭐 바른 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그 좀 오해를 많이 깨주는 책이었어요. 헤리코박터라는 게. 그래서 이제 환자가 알면 좋은 것들에서 이제 대학병원의 허와 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징과 일반 진료의 차이는 전자는 의대 교수가, 후자는 레지던트가 진료를 본다는 것이다. 레지던트, 우리말로 하면 전공이다. 의사 면허가 있으니 엄연히 의사이고 월급도 받는다. 배우면서 일하는 존재지만 환자를 볼 능력은 충분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경찰에 불려가기도 할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수가 해주기만을 바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어쩌면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헬리코박터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니까 또 이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회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회진이라는 게 교수가 환자를 볼 수 있고 레지던트가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환자가 보기에 그 방식이 너무 위압적이라는 게 문제다. 환자복이라는 게 안 그래도 사람을 왜소하게 만드는 터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 이것저것 얘기하면 정신이 없다. 그래서 환자는 평소 하고픈 말이 있어도 교수에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이것 좀 물어볼 걸이라며 후회를 하곤 한다라고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내시경 얘기가 나옵니다. 22페이지에. 내시경은 양반이다. 내진이라는 게 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작은 경부가 열리는데 경부가 10cm 정도 열리면 아이가 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그래서 의사들은 산모를 내진함으로써 얼마나 열렸는지를 체크한다. 문제는 여기 있다. 의사들이 찌르는 것도 심란한 일이건만 애 낳는 걸 보려고 대기하던 학생들이 실습삼아 노동하는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가운을 입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때 심정을
너무 수치스러워 죽고 싶었다고 병원까지 하기까지 했다. 극도의 불안과 긴장에 시달리는 산모에게 이게 무슨 행패일까? 직장 검사라는 것도 있다.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에 뭐가 생겼나 알아보는 건데 이건 역시 만만치 않게 수치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내진이라는 게 작은 경부에 손가락을 넣어 알아보는 것을 이제 내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담당 의사뿐이 아니고 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출산 때 임박해서요.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수술 동의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가 사망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수술에 한정시켰으면 좋겠다. 수술 동의의 원래 취지는 이런저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를 환자와 보호자가 결정하는 것이리라.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면 수술하지 않고 몇 년을 더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서민 박사께서는. 또 이제 병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찾는다. 보다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숫자가 원하는 것을 얻고 퇴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다 아픈 존재이며 의료진의 사소한 한마디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지금도 깊게 파여있는 의사와 환자 간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환자의 고통을 자기 가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서민 박사는 얘기를 하네요. 또 뭐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세이의 법칙과 의료계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당뇨병은 일형에 국한한다면 췌장의 일부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병, 즉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모른다.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가 있다? 그러게요. 병원도 원인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뭘 조심을 해야 될까요? 원인이라도 있어야 뭐 내가 그걸 피하든지 뭐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2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잠재적 환자로 만든다면 정상치라는 건 왜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시네요. 그러게요. 뭐 어쨌든 혈압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혈압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었죠. 또 이제 120에 80도 높다고 이걸 또 내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리게 되면 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야 할 또 환자들이 또 몇백만 명이 또 늘어나겠죠.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또 뭐 어쨌든 간에 뭐 고혈압은 그 자체 뭐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여기 35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과 어긋난다고 해서 꼭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할 문장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얘기 나오는 건데 콜레스테롤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너무 이제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6페이지에 ADHD가 어린이 정신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지 몇 년이 흘렀지만 ADHD 아동의 뇌에서 이렇다 할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의사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이 병의 정체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뭐 때문에 ADHD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모르는데 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 서민 저자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서민 박사도. 그래서 뭐 또 뭐 의사와 제약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뭐 굳이 뭐 이 책에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39페이지에 주의력이 산만해 보이는 아이에게도 자신의 세계는 있다. 그의 행동들은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응답일 터.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세계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아이들의 창의력은 갈수록 실종되고 그들은 결국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자라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슬픈 얘기들이죠, 사실은. 또 이제 뭐 무슨 과에 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일반의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교수.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44페이지에 증상에 따른 병원 선택.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지럽다. 어지러우면 되게 빈혈을 생각하지만 빈혈로 어지러운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뭐 여성인 경우라면 월경에 의해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지러운 이유는 대개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의 문제로 그렇게 되는 수가 많으므로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생각을 하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이런 게 좀 알고 있으면 뭐 좀 어느 과를 갈지 좀 이제 쉬운 조금 찾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뭐 정신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인기과들 요즘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외과에 의사 지망생들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외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외과 내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외과는 수술을 하고 물론 내과도 하긴 하지만 주로 외과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내과는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걸 내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의사들이 다 외과를 지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답니다. 뭐 뇌수술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수술들은 열 몇 시간씩 서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수술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면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요즘 젊은 의사 선생들은. 그래서 의사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 그래서 제일 지망이 많은 곳이 성형외과나 뭐 이런 쪽이랍니다. 성형에 관련된. 그래서 되게 좀 슬프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인기 판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돈이랍니다. 돈. 그래서 흉부외과나 이런 쪽은 너무 지원이 없어서 문제들이 사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료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두려운 얘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뭐. 또 이제 뭐 법의학 얘기인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지나친 남용은 금물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책에 나오고요. 응급구조 얘기 사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다 알아두면 되게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앞에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콜레라가 이제 위장병을 일으킨다고 뭐 혹은 설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걸 직접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알면 좋은 얘기들이 이제 앞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뭐 동성혼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음지의 질환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정신과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는데. 우울증은 감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울증을 보통 뭐라고 해요? 뭐 그냥 뭐 감기로 생각해라 하지만 우울증은 절대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9페이지에 1996년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한창 일할 연령이 15세에서 44세에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질환의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놀랍게도 1위는 우울증이었다. 우울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케이스긴 하죠. 우울증에 흔히 정신의 감기라고 우울증을 흔히 정신의 감기라고 부른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울증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단지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유명인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116페이지 우울증의 극복 같은 경우는 우울증의 주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다. 너무 쉽게 약물 치료들을 하고 계시죠. 이런 되게 슬픈 얘기들인데 정신과 선생님에 따르면 환자의 80%가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에 성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치료의 정의가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방법은 잠깐 기분을 좋게 해줄 망정 진정한 치료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주위 사람의 존재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왜 근데 우울증이 많이 걸리느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예. 내가 하는 나의 주체성을 잃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우울증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수면장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수면장애는 너무 많죠.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수면장애 중에 하나가 이제 코골이도 있고 또 이갈기도 있고 뭐 침 흘리기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대략 30에서 50% 사람들이 불면증을 경험하며 10% 정도는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심각하고요. 사실은 불면증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불면증을 되게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잠을 못 잤더라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버리면 불면증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면 장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또 이제 말더듬이 얘기가 나오는데 129페이지에 이 서민 박사조차도 나도 한때 말을 더듬었다라고 이제 이 챕터가 나옵니다. 말더듬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의 60%가 가족력이 있으니 유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뇌졸중 후에 말을 더듬으니 신경학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을 더듬는 시기가 여러 번 있었던 내 경험을 비춰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말을 더듬게 된다는 세간의 설에 나는 동의하는 편이다. 어찌되었건 불안할 때 말더듬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말더듬에는 심리적인 면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틱은 되게 좀 무섭죠. 또 틱 중에 욕하는 틱이 있거든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하여간 그런 거죠. 또 뭐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또 탈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하여간 독감과 그 아류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많은 책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감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기와 독감을 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 독감은 감기에다 고열과 근육통, 관절염 등의 증상이 첨가된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 둘은 원인 바이러스도 다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감기는 리노바이러스를 비롯해 몇몇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도 감기죠. 그러니까 독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노가 가장, 감기 중에는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입니다. 독하기도 리노가 많고요. 15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오직 사람의 면역에 의해서만 치료된다. 감기에 걸리면 사나흘 정도 앓는 이유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평균 이완 기간이 7일이라고 하며 2, 3일째 가장 심한데 개인 병원에 가서 안 낫는다고 투덜대다 유명한 병원에 가면 금방 좋아지는 것도 그 병원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체된 시간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감기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요. 감기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긴 한데 1918년 독감이 좀 예외적이라 그렇지 이게 1918년 독감이라고 하는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때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스페인 독감 이때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아니었나라고 지금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독감의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역사상 가장 극심했다는 1918년 독감의 경우 1000명당 5명, 0.5%만을 죽였을 뿐이니 보통 독감의 사망률이라 해봤자 0.01% 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0.01%가 무서워서 미리 우리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거죠. 이제 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코로나죠. 사스는 160페이지에 매우 심한 호흡 증후군이라는 뜻을 가진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30개국에서 8천여 명의 환자를 발생시켰고 그중 812명이 죽였으니 사망률은 무려 9.6%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망률이 10%나 되는 게 또 있나 싶은데 조류 독감은 인체 간 전파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스는 사람끼리의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므로 더더욱 무섭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심하게 뭐 이렇게 없었어요. 그게 뭐 김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김치 열풍도 한번 풀었었죠. 또 이제 투석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입냄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입냄새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발냄새도 그렇고 액시증도 있고 뭐 방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변비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비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불편한 뿐도 아니죠, 사실은. 예. 변비의 원인은 이제 변기에 변천사도 있다고 지금 이제 서민 박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푸세식, 그러니까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섰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잘 받아서 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양변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역시나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18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 의학에서는 증후군이란 말을 붙이는데 환자가 배가 좀 아프거나 불편하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즉 원인은 모르고 장이 과민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진단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 장의 상태에 따라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설사다. 변비도 사실 문제입니다. 설사야 뭐 너무 급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간 이것도 이제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 제가 이 문장에서는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 증후군이란 단어를 붙인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들이 뭐냐면은 원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건강염려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분이 건강염려증이 좀 있는 분들을 아는데 굉장해요. 건강하신데도 자기가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 건강염려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자신이 중병을 가지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공포나 믿음에 사로잡혀 있고 비정상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게 주 증상이다. 20, 30대에 흔하며 당연한 일이지만 정신과에 가자 해도 거부하는 일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건강염려증은 이제 뭐 트라우마가 생긴 거겠죠. 19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쓸데없는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인터넷과 잡지를 통해 잘못된 건강 지식이 무수히 퍼져나가는 요즘 시대에는 정말 건강염려증을 염려해야 된다.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슬픈데 이건 이제 뭐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다,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 제가 자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책을 약간 착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1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사회는 암에 대한 공포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각자가 중심을 잡는 것. 뭐가 좋다더라 하는 기사에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남는 것은 공허여 잃는 것은 건강이다. 모든 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법. 마음을 편안히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 아닐까. 물론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육류죠.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218페이지에 육식을 하면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암과 심장병만이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식만 한다고 해도 그 확률이 낮아질 뿐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 호르몬은 채소에 훨씬 더 많고 채식만 해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요. 요즘 또 채소들도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근데 채소 안에는 적게나마 뭐가 있어요? 식이섬유라는 게 있어서 브라킹을 시켜주니까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또 뭐 이게 뭐 광우병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재밌는 게 포경 수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정작 제목과 다르게 헤리코박터 파이로르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책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력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력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또 뭐 요즘은 이제 피임 얘기, 콘돔을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제왕절개에 관한 생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제왕절개나 해간에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도를 통하면서 엄마에 있는 균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왕절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264페이지에 요즘 엄마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성장 클리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장 클리닉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몇 살까지 얼마만큼이나 클 수 있는지 예측해주고 우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같은 것을 권한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바로 그 호르몬 주사를 권하는 병원이 많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인공적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데 문제는 일부 병원의 경우 키가 안 클 거라고 질에 겁을 주고 무조건 비싸기 그지없는 성장 호르몬을 권한다는 거다. 일리잘로프보다야 100배, 1000배 낫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호르몬은 건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265페이지에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투여해야 하며 지금처럼 당장 키가 작다는 이유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제제는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건데 266페이지에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떠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성장 호르몬을 아무런 저항 없이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놀랍기만 하다. 섣불리 호르몬을 투여해 호르몬 체계를 흔드는 행위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구 피임약보다 콘돔이 훨씬 더 좋은 피임법인 이유도 경구 피임약의 성분이 여성 호르몬이라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것뿐이 아니죠. 피임약을 드시고 소대변을 보면 그 성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268페이지에 호르몬 제제로 키운 소를 사람이 먹는 것조차 안전 여부를 모르는 판에 사람에게 인공적인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사람의 호르몬과 똑같은 염기서열로 만들었다고 해도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인공적으로 합성한 호르몬은 분명 다르며 그것들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 호르몬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몸이 인공적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을 이물질로 간주했다는 뜻이며 그렇게 형성된 항체는 결국 구조가 비슷한 자신의 성장 호르몬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형 당뇨, 돼지고기 단백질 구조하고 너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70페이지에 헤리코박터가 유죄인가? 라고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헤리코박터와 위염, 위궤양, 위암과 위 림프종의 밀접한 관계는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이제 논문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 통계를 보면 그런 대로 수긍이 간다. 네이버 검색한 겁니다. 12시장 개양 환자의 90에서 95%, 위궤양 환자의 60에서 80%에서 헤리코박터 균이 발견되어 이 균을 박멸하면 궤양의 재발률이 현저히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54.3%가 헤리코박터에게 감염돼 있는데 왜 극히 일부에서만 위험이 발생하는 걸까? 네이버에 따르면 그러니까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39명, 여자는 24명에 불과하다. 헤리코박터 감염률은 50%를 잡았을 때 5만 명의 헤리코박터 감염자 중 0.8%도 못 미치는 39명만이 위암에 걸린다는 건 발병 원인 치고는 지나치게 낮은 숫자가 아닐까. 네. 273페이지에 뭐 유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교수는 유영근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유영근 교수.
유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민의 80에서 85%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으나 위암 발생은 우리나라의 1000분의 1이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킨다? 그거는 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서민 박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현대인들은 비타민 종류는 어느 거나 이제 집에 뭐 멀티비타민이 됐든 아니면 뭐 특정 비타민이 됐든 뭐 어느 집이나 비타민을 먹을 건데 28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것은 비타민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비타민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물질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식품은 그 물질들을 갖고 있지만 비타민 제제만 달랑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자꾸 광고를 하는 게 뭐예요? 천연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천연 성분이 1%만 들어가도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흡수율을 따지진 않지만 몇 년 전까지는 또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얼마큼 흡수되느냐, 흡수율도 굉장히 많이 따졌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 책 제목에 저도 또 속았네요. 읽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기생충이라는 책으로 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걸 미국에서 연구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